1940년, 44년 루즈벨트는 연속 당선이 됩니다. 루즈벨트는 1945년 2월 얄타 회담에 참석한 이후 시름시름 앓다가 그해 4월에 사망하고 그 당시 부통령을 맡고 있던 해리 트루먼이 대통령직을 승계합니다. 이 트루먼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 한번 위키피디아 원래 교재로 넘어가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전쟁 마무리 과정에서 전쟁터에 갔다 돌아온 약 600만 명 이상의 군인들을 제대시키고 나니까 모두 실업자가 돼버린 겁니다. 이제 생계를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하는 그런 시위를 백악관에서 하는 등 인기를 많이 잃다 보니까 루즈벨트 때에 비해서는 민주당 인기가 점점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게다가 그것도 한편으로 보면 전쟁 중에 실업자들이 없어지고 또 경기가 살아나면서 예전에 이제 가난한 민주당 지지자였던 사람들이 공화당 지지자로 이제 아마 바뀐 경우도 많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와중에 1948년도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1948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는 이 현직 대통령인 민주당의 트루먼과 지난번 선거에서 1944년 선거에서 루즈벨트에게 고배를 마신 듀이의 대결이었습니다. 듀이 리퍼블리칸. 그런데 묘하게도 이 3대 여론조사기관 우리 잘 아는 이 크로슬리, 갤럽, 로우퍼 하나같이 짝이라던 것처럼 전부 듀이의 우세를 예측했습니다. 듀이는 좋았겠지만 트루먼은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그 비율을 실제로 살펴보면 크로슬리의 경우 트루먼이 45%, 듀이가 50%로 듀이의 우세를 점치고 있었고 갤럽의 경우도 그 숫자는 거의 비슷합니다. 역시 듀이의 우세. 근데 로우퍼의 경우는 이제 가장 심해서 그 대략 이게 38%대 53%면 거의 15%포인트 정도로 듀이가 우세하다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50%대 45%로 마치 이 크로슬리의 예측을 뒤집은 것처럼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적어도 이 3대 여론조사기관이 예측했던 것과는 아주 반대인 결과가 나온 거죠. 게다가 이때 처음으로 이제 라디오 방송이 선거 결과 방송으로 등장하면서 신문과 경쟁하는 배치가 됐습니다. 신문은 하루가 늦죠. 생활 속의 통계학 시간에 저희가 스타티스틱스가 단수냐 복수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걸 공부하면서 그 엘머 로퍼라는 그를 인용하는 신문 스크랩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 그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Dewey as good as elected.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Statistics, 그 다음에 3인칭 복수, convince, 로퍼. 이 로퍼가 바로 요 로퍼입니다. 엘머 로퍼. 여기서 스타티스틱스는 통계의 숫자라는 의미의 복수로 쓰인 것이었죠. 이것이 스크랜턴 트리뷴이라는 신문에 나온 글인데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시카고 데일리 트리뷴이라는 신문에서는 듀이 디피스 트루먼, 듀이가 트루먼한테 이겼다고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사진은 다음 페이지에 다음 페이지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실패했는지를 먼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여기서도 통계학의 기본 원리를 적용을 시켜봐야 할 것입니다. 통계학의 기본 원리는 표본을 공평하게 추출하면 모집단의 특성을 잘 담는다는 거죠. 모집단의 특성을 잘 담지 못했으니까 이 실제 결과라는 것을 결국은 통계학의 기본 원리에 뭔가 위배가 됐었을 겁니다. 즉 표본 추출 과정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느냐 하면
이전까지 36년부터 44년, 48년에 이렇게까지 3대 여론조사기관이 사용하고 있던 표본 추출 방법이 이 할당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센서스를 근거로 해서 표본을 할당을 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말하자면 통계학의 기본 원리를 인위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인위적으로 적용하는 가운데 주관적 판단이 개입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동네는 백인과 흑인의 비율이 얼마니까 몇 명 대 몇 명으로 표본을 선정을 하고, 단 최종 면접 대상자 선정은 조사원에게 맡기자, 이겁니다. 조사원에 맡기다 보니까 조사원의 이 주관적 편견이 작용 개입될 여지가 있었다는 거죠. 결국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좀 잘 살고 그다음에 인터뷰하기에도 아주 편해 보이는 그런 공화당 사람들이 표본에 많이 끼이게 된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지난 시간에 바로 전에 공부한 셀렉션 바이어스가 바로 전형적인 예가 되겠죠. 그래서 이는 여론조사기관들이 그 이후, 즉 1952년도 대통령 선거부터는 확률적 방법에 의해서 그 표본 추출을 실시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정말로 할당법이 이런 셀렉션 바이어스를 초래하는지 한번 이 과거의 자료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36년도에 갤럽이 공화당 지지율 예측을 어떻게 했었냐면은 44%로 상당히 후하게 줬었습니다. 실제 지지율은 38%에 불과했었죠. 요게 이제 숫자가 잘못됐습니다. 6%포인트만큼 그 공화당에 유리하게, 공화당을 더 그 과잉 예측을 했었는데, 1940년도에도 48%로 공화당을 또 후하게 주었습니다. 실제는 45%로 약 3%포인트 정도의 바이어스. 그 다음에 뭐 오류라고 합시다. 일단 1944년도에는 또 48%를 예측했는데 실제로는 46%를 얻어서 이때도 2%포인트만큼의 오차가 있었습니다. 1948 이때까지만 해도 근데 다행히 이 민주당 지지율이 이 바이어스를 훨씬 넘어갈 정도로 높았기 때문에 가려져서 민주당 예측을 하는 데는 민주당의 승리를 예측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는데, 이게 1948년이 되니까 완전히 뒤집혀버린 겁니다. 갤럽이 50%를 예측했는데 실제 45%밖에 못 받고, 그리고 45%밖에 못 받을 거라고 예측했던 트루먼이 50%를 받게 되니까 승부가 뒤집힌 거죠. 이때도 역시 플러스 5%포인트. 문제는 이 일관되게 한쪽 방향으로 오류가 나고 있더라. 이런 것을 우리가 바이어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이어스란 한쪽 방향으로 치우쳐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어스를 없애기 위해서 공평한 추출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이게 바로 지금까지는 할당법에 의해서는 이런 식으로 계속 오류가 날 수밖에 없다. 한쪽 방향으로. 자, 다음 확률적 추출 방법이 도입된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1936년부터 48년까지 공화당 지지율에 대해 알아봤었고, 마찬가지로 1952년부터 96년까지 공화당 지지율에 대해서 부호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펴봅시다. 이때까지는 계속 플러스만 나왔었습니다. 1952년, 이때는 2차 대전의 전쟁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젠하워가 당선되었습니다. 갤럽은 그때 51% 정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지지율은 55%. 그래서 항상 갤럽의 예측이 플러스였는데 이번에는 이게 마이너스, 어떻게 실제보다 그 예측이
덜 나왔었죠. 예측을 덜 했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보로 예측이 됐었고, 56년도에 이제 재선을 나왔을 때는 59% 정도 받을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거보다 못 나왔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다시 플러스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1960년, 이때 좀 골치 아픈데요. 예, 케네디는 민주당 후보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49%로 이제 예측들을 했는데, 실제로는 49.8%를 받았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건 누구냐? 요건 제가 옆에다가 좀 더 상세하게 이제 써놨습니다. 닉슨입니다. 리차드 닉슨. 1960년대 미 대통령 예측 결과에는 워낙 박빙의 승부였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이렇게 따로 옮겨 놓았습니다. 닉슨과 케네디가 갤럽에서 예측하기는 2%포인트 정도 케네디가 앞설 거라고 본 겁니다. 갤럽의 예측. 자, 2%포인트 차이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닉슨은 49.8, 그 다음에 케네디는 49.9, 요 0.1%포인트 차이죠. 케네디가 승리했기에 망정이지. 이 실제 숫자상으로 보면은 거의 이 1000명 단위로 내려갈 만큼 아주 작은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지지율 차이지만 우린 이제 물론 관심 있는 것은 이제 이 선거인단 확보수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이때도 문제가 된 것이 플로리다주였습니다. 이때는 닉슨이 그냥 승복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분쟁으로 넘어가질 않고 이제 케네디의 승리를 이제 축하해줬다고 그러는데, 그때 보여준 이 당당한 닉슨의 모습이 결국 8년 뒤에는 닉슨의 승리로 이제 보답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64년도, 물론 이제 중간에 우리 케네디는 이제 불운하게도 이제 암살당하죠. 1964년도에는 이제 존슨이,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되고 나서 당시 부통령을 하고 있던 존슨이 이어받았으니까 존슨이 이제 민주당 후보였겠죠. 존슨이 이제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는데, 이때는 미국이 월남전에 들어가면서 또 전쟁 분위기 하면 미국이 워낙 꼼짝 못하는 사람들이라 아주 압도적으로 존슨을 지지해 줬습니다. 이때 공화당 후보로 나온 사람, 형편없이 껴진 사람은 누구냐면은 베리 골드워터라는 사람입니다. 캘리포니아 쪽 사람이죠. 골드워터가 깨졌는데 비율을 보면 여전히 마이너스였다가 이때도 역시 또 마이너스로 예측이 됐죠. 갤럽이 실제 지지율에 못 미치게 나왔었습니다. 1968년도가 되면 이거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지금 공화당 지지율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존슨은 지금 존슨, 케네디 둘 다 어디냐면은 민주당이라는 거. 그래서 존슨이 당선이 된 거고 이 36%밖에 못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베리 골드워터라는 얘기입니다. 1968년도가 되면 이제 닉슨이 이제 당선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화당 출신이고, 공화당 출신이 당선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 지지율이 적으냐 하면은 1968년도에는 3명의 후보가 각축을 벌였습니다. 닉슨 외에도 민주당 쪽에는 그전에 존슨 대통령 때 부통령을 하고 있었던 이제 험프리라는 사람에다가 월러스라는 양반까지 끼어들어서 3명이 각축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비록 43%에 불과했지만 닉슨이 이 중에서는 이제 다수를 차지해서 당선이 됐다고 합니다. 이때도 실제 지지율에 못 미쳤으니까 이제 마이너스로 봐야 되겠죠. 1972년에는 닉슨하고 민주당의 이제 맥거번이라는 분하고 이제 둘이 나왔는데, 갤럽의 예측이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 지지율보다 조금 1.3%포인트 정도 플러스로 나왔습니다. 역시 닉슨이 당선이 됐는데, 이때 모든 게이트 사건의 원조인 워터게이트 스캔들이 그랬으니까 그럼 1976년도로 이제 넘어가는데, 이것도 하나 또 아주 골치 아픕니다. 이게 처음으로
그 지지율 예측이 이제 틀려나갑니다. 확률적 표본 추출 방법을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갤럽의 실패 사례가 되는데, 갤럽의 여론조사가 적어도 지지율 예측에서 실패한 첫 사례입니다. 이 경우에 역시 카터는 민주당입니다. 카터는 민주당이니까 카터는 이렇게 또 우리가 D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X는 R. 그러니까 이 민주당, 공화당 예측에서 갤럽이 더 후하게 예측해줬던 거니까 이제 플러스라고 해야 되겠죠. 플러스라고 얘기해 주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포워드가 카터에 비해서, 자, 한번 다시 볼까요? 포워드가 카터보다 앞선다고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실제 결과는 이렇게 됐습니다. 50.1%로 오히려 카터가 앞섰고, 실제로 선거인단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카터가 당선이 됩니다. 자, 1980년이 되니까 이제 카터의 그 이미지는 뭐 아무리 깨끗하면 뭐하냐, 강력한 미국을 원하게 됩니다. 그것에 마치 부흥이라도 하듯이 이제 배우 출신인 러널드 레이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러널드 레이건 지미 카터하고 붙어서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카터가 이제 고배를 들게 되죠. 레이건에 대한 갤럽의 예측은 47%에 불과했는데 실제 지지율은 50.8%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번에 또 부호가 마이너스. 1980년도 당시에 보면은 공화당 그 지명전에서 떨어진 J.B. 앤더슨이라는 이분이 또 독립 후보로 출마해서 상당히 많은 표를 이제 갉아먹습니다. 여기 현이죠. 80년도니까. 이 카터에 비해서 이제 카터 표가 됐어야 되는 걸 깎아먹은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1984년이) 되면 그 레이건이 재선이 됐는데, 이때 또 오히려 갤럽이 예측이 이제 그 플러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월터 먼데일이 이제 민주당 후보였고요. 1988년 적어도 3번에 걸쳐서 이제 공화당이 아주 독주를 합니다. 미국이 아주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제가 유학하던 시절이니까 그 당시 일본 제품에 밀려서 전전긍긍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부시는 그때 듀카키스와 붙어서 이기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부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또 플러스였는데, 1992년, 그러니까 4년이 지나고 나서 드디어 공화당 정치에 염증을 낸 미국 사람들이 민주당으로 등을 돌립니다. 여기 보면 이제 클린턴이 민주당이고, 공화당으로 이제 부시가 이제 재선을 노리고 나왔다가 이제 뭐 참패를 당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냥 깨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또 3파전이어가지고 이 로스페로가 나와서 한 뭐 10%인가 뭐 이 정도 이렇게 따갑니다. 그래서 클린턴은 아주 여유 있게 이깁니다. 갤럽의 예측으로 봐서도 이때는 이제 부호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죠. 덜 예측했으니까. 그 다음에 1996년 클린턴 재선은 이제 볼 것도 없습니다. 바압도를 상당히 높은 차이로 이기고, 이때도 페로가 다시 나오긴 하는데 상당히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그래도 역시 한 41%의 공화당 지지율을 예측했다가 40.9%를 바압도를 받았기 때문에 이때도 부호는 우리가 이제 플러스 이렇게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호가 마음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오차의 부호가 막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가 랜덤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이것이 바로 확률적 추출 방법에 기인했기 때문인 것이고, 60년대 미 대선, 70년대 대선에 굉장히 각축을 벌이다 보니까 갤럽이 뭐 약간의 망신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 정도면 아주 잘 맞춘 거니까. 어쨌건 갤럽의 실패 사례로 좀 남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1988년이 또 하나의 계기가 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때부터 갤럽이 전화 여론조사를 이제 도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36년의 경우에만 해도
전화라는 것이 있는 계층에 치우쳐서 갖고 있었지만 이 1988년 정도 되니까 어느 가정에나 이제 전화가 다 이제 보급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 200명 정도를 표본으로 처음 테스트를 해봤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거죠. 비용도 거의 4분의 1 정도로 줄어지면서 워낙 전화 가진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 랜덤 디짓 다이얼링이라는 테크닉을 썼을 때 이 전화번호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전화번호부는 뭐 우리도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전화번호부에 등재되지 않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전화번호부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고 랜덤하게 전화를 돌리는 겁니다. 전화번호가 아니고 이 방법의 기본적인 생각이 바로 3단계 집락 추출법입니다. 지역 코드, 그 다음에 전화번호를 두 자리로 분리 추출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대략 지역 코드가 뭐 굳이 한 번호를 예를 드린다면 818 이렇게 돼 있을 때 818-366-9658이라는 한 예시입니다. 랜덤하게 뽑힌 번호가 이렇다고 했을 때 이 지역 코드와 국번을 합한 것을 우리가 익스체인지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남은 전화번호의 첫 두 자리를 뱅크, 그다음에 그 다음 두 자리를 디짓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3단계로 뽑습니다. 3단계로. 그래서 이런 3단계로 이루어진 집락 추출법을 원용했기 때문에 상당히 공평한 방법으로 각광을 받았고 지금은 이게 다 전화 여론조사로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해프닝 중에 해프닝이라고 할 수 있는 2000년도 미국 대선. 이게 간단하게 첫 시간에 소개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 통계적인 측면, 이 여론조사 측면에서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 부시, 참 이름들도 참 이상합니다. 이 완전히 60년도나 70년 못지않은 각축전이 되어버립니다. 고 입장에서는 득표율에서는 앞서고 선거인단 확보에서 뒤져서 눈물 나는 그런 경우인데 개표 과정에서 아주 허술한 표 모양, 뭐 나비 모양 표다 뭐다 해서 해프닝이 벌어지면서 개표를 스탑시키고 결국은 한 달 정도 끌다가 법원의 판결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참 아까운 패배였죠. 여기 보시면 우리 앞에 시간에서 이제 거의 첫 시간에 이제 여러분 살펴봤습니다. 이 파란 게 이제 고의 지지율입니다. 그 다음에 빨간 것이 이제 부시의 지지율인데 고가 승승장구하다가 중반쯤 여기 9월 달에서 10월 초 때 부시 쪽으로 판이 넘어갑니다. 끝내 맨 끝에 가면서 5%포인트 차이라고 이제 갤럽에서는 주장하지만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워낙 각축을 벌이니까 10월 16일주 이쯤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보시면은 표본의 크기가 2배로 늘어나고 여기서 또 2배로 표본의 크기를 늘립니다. 결국 4배로 표본 크기를 늘린 겁니다. 6,400명. 기존에 1,000명 내외. 기껏해야 갤럽처럼 이제 한 1,600명 정도 가지고 표본 조사를 하다가 6,400명 4배로 늘린 것은 어떤 목적입니까? 어떤 목적? 대수의 법칙에 따라 4배로 늘리면 오차가 반으로 준다는 표본을 늘렸을 때 오차는 반으로 준다는 그런 대수의 법칙을 이용한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CNN이 이제 보여준 그 선거 직후 인터넷 보도 내용입니다. CNN 보도. 선거 직후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찾는다면 누가 대통령인지 아직 모르는 당이 누가 대통령일까 하면서 이제 여기 의문부호를 다른 겁니다. 이것도 고가 됐다 아니다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모르겠다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아직 누가 대통령인지 알 수 없다. 플로리다 사진이 여기 나와 있는 게 플로리다 사진입니다. 그리고 실제 상황은 이제 지도를 보면 여기서 이제 뻘겋게 나온 게 이제 부시 쪽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봤지만 파란 것이 그쪽이고요. 그 선거인단 확보를 한 거. 그 카운트를 이제 직접 가 보시면은 부시가 이긴 주가 29주. 요 상태에서입니다. 요 상태에서 부시가 29, 그다음에 고가 이긴 주가 20주. 합해서 2개가 남는데 미국이 이제 총 50개 주가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워싱턴 DC, 이제 콜럼비아 특별구를 이제 새로운 다른 주로 치기 때문입니다. 남은 2곳이 어디 빠진 데가 이 상태에서 빠진 데가 플로리다와 오리건 하는 아직 이 2군데가 이제 결정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실제 황당했던 것은 이제 선거인단 수가 이제 요 내용을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거인단 수가 이 상태에서 부시가 246명, 고가 260명을 얻고 있었습니다. 플로리다가 몇 명이냐면은 25명, 오레건이 7명입니다. 그래서 플로리다를 부시가 차지하면 그게 그냥 271명이 되면서 그 과반수가 넘어서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오레건을 고가 가져가더라도 하나 차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이제 과반수가 이제 아니니까 이제 네 차이로 이제 이기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플로리다가 문제가 된 거죠. 결국 한 달 동안을 지루하게 끌다가 결론은 부시가 이제 플로리다를 가져가서, 근데 오레건은 이제 다행히가 아니라 뭐 어쨌건 이제 고한테 가고 이게 플로리다가 부시한테 가는 바람에 눈물 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 최종 요약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딱 4표 차입니다. 선거인단 4명 차입니다. 선거인단 4명을 확보 못했고, 득표율 항목으로 가봅시다. 이게 뭐 아주 48대 48로 똑같다고 나왔는데, 이 차이는 여기서 보여지는 거죠. 득표한 것을 보면은, 눈물 나죠? 30만 표를 고가 더 얻었던 겁니다. 고작 30만 표. 어떻게 보면 고작 30만 표. 앞에서 여론조사의 실패라고 얘기했지만 너무 잔인한 얘기죠. 이런 득표를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표 단위가 10만 단위에서 차이가 나는 정도로 박빙의 승부를 어떻게 예측하란 말입니까? 이 갤럽에 그래도 박수를 쳐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비록 실패했지만 이 정도면 잘한 거다 하고 말입니다. 샘플을 이렇게 늘려가면서 돈도 많이 들었을 텐데요. 이것이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해프닝 전말입니다.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한번 보시죠. 앞부분에서 이제 이미 문제 파악은 다 끝났고, 자료 수집에서 우리가 소크 백신의 임상시험, 관찰 연구, 스모킹, 캔서, 조사 연구 중에서도 우리 이제 뭐 조사 연구라기보다 이제 선거 여론 조사가 되겠는데, 미국 경우가 이제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이제 일단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 여론 조사 과정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 요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